비행기가 하늘에서 갑자기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게임 캐릭터가 맵을 뚫고 더 높이 점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표가 잘못돼 재검표를 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들은 우주의 만연한 보이지 않는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2003년 5월 18일 벨기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투표소에 방문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10년 넘게 실험해왔던 전자투표가 이뤄졌습니다. 투표 시스템에는 백업이 존재했습니다. 각 유권자들이 기계에 마그네틱 카드를 삽입한 다음 컴퓨터 화면을 통해 투표를 진행했죠. 유권자들의 투표는 컴퓨터랑 마그네틱 카드 모두에 저장되었고 마그네틱 카드들은 박스에 보관되어 나중에 검사했죠. 투표가 집계되고 있던 당일날 밤 늦게 선거 관리원 중 한 명이 투표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정당에서 그리 유명하지도 않았던 후보 마리아 빈데볼겐 의원이 수학적으로 가능한 표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입니다. 사람 수보다 투표수가 많았어서 문제를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마그네틱 카드들을 꺼내 재검표를 시작했습니다. 마그네틱 카드를 한 개씩 기계에 집어넣어서 투표 결과를 확인했고 몇 시간 이후 재검표가 끝났습니다. 모든 후보들에 대한 투표 총계는 마리아 빈데보겔 의원의 결과만 제외하고 이전 결과와 동일했습니다. 마리아 빈데보겔 의원만 이전 득표수보다 4,096표가 더 적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녀의 개표된 득표수가 4,000표 이상이나 부풀려질 수 있었을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컴퓨터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코드를 꼼꼼히 확인했지만 버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잘못 집계된 컴퓨터를 가져와 하드웨어를 몇 번이고 검사했지만 오류를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모두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오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건 꽤나 이상합니다. 이 방법은 빈데보겔 의원이 받은 초과 투표수인 4096이라는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컴퓨터는 각각 2의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0과 1의 문자열인 이진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개표를 진행하던 컴퓨터 어딘가에 마리아 의원이 받은 투표수를 나타내는 비트 문자열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모든 문자열은 0으로 시작하여 마리아 의원을 뽑은 표가 들어올 때마다 1씩 증가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컴퓨터는 숫자를 더할 때 트랜지스터를 1일 때 켜고 0일 때 끄는 방식으로 더합니다. 주목할 점은 투표 오류에 더해진 숫자 4096은 2의 거듭 제곱수라는 것입니다. 4096은 2의 12승이죠. 그러면 13번째 비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 빈데보겔 득표수에 딱 저 13번째 비트가 0에서 1로 바뀌면 4096표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컴퓨터들은 사용자가 숫자를 추가하거나 지우지 않는 이상 비트를 바꾸지 않으니 정확하게 작동한다고 여겨지는데 과연 정확할까요? 벨기에 수사관들은 1970년대부터 비슷한 사유를 보고한 보고서들을 발견했습니다. 1978년 인텔은 16킬로비트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 흔히 디램이라고 불리는 장치에서 이상한 오류들을 보고했습니다. 어떠한 디램들은 특정한 이유 없이 1에서 0으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디램 칩이 담긴 세라믹 포장재가 원인이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반도체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콜로라도 그린강에 새로운 제조 공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은 우라늄 공장 하류였죠. 방사성 원자가 강을 통해 마이크로칩을 포장하는 세라믹 포장재에 들어갔고 세라믹 포장재에 들어간 우라늄과 토륨의 잔여 용량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디램은 반도체에 전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메모리를 저장합니다. 우라늄과 토륨이 발산하는 알파 입자들은 실리콘의 전자 홀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고 이온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알파 입자가 적절한 위치에 부딪히면 알파 입자는 많은 양의 자유전자를 생성하게 되고 이는 메모리의 숫자를 0에서 1로 바꿀 정도로 많은 전자들을 쌓이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인 싱글 이벤트 업셋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칩은 전혀 손상되지 않지만 에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프트라고 칭하고 칩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뀐 숫자를 지우거나 덮어쓰기를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칩들을 서로 다른 세기의 알파 방출기에 노출시켜 이 현상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과학자들은 칩들이 노출된 알파 입자의 수와 이에 따른 비트 플립 개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혔고 1970년대에 단일 알파 입자가 비트를 바꿀 정도로 충분한 전하를 내뿜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들은 세간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논문이 출판되기도 전에 업계에 널리 알려져 칩 제조업자들은 칩 생산과 포장에 있어 방사능 물질들을 피하기 위해 더욱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2003년 벨기에에서 일어났던 4096표를 준 비트 플립은 컴퓨터의 자연적인 방사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발생한 걸까요? 1896년 앙리 베크렐이 우라늄의 방사능을 발견한 이후 과학자들은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금박 전위계입니다. 전위계가 전하로 차 있다면 금박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며 벌어지는 각도에 따라 전하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온화된 방사능이 전위계에 들어가면 공기 분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내어 양전하와 음전하들이 만들어집니다. 정반대의 전하들은 서로에게 끌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금박은 서서히 전자들을 방출하게 됩니다. 방사능 수치가 높으면 장전 속도가 더 빨리 되는 것이죠. 1910년 테오도르 울프는 엘페탄 맨 꼭대기에서 전위계를 측정하였습니다. 300m 상공에서는 지구의 방사능 정도에 비해 몇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하지만 약간의 감소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11년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빅토르 헤스가 이 실험을 조금 더 발전시켰습니다. 빅토르는 수소가스로 띄우는 열기구에 전위계를 담아 올라갔습니다. 그의 첫 두 비행에서는 빅토르 역시 울프와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100m 고도까지는 지상에서 관측된 방사성의 값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인 1912년 빅토르는 고도 5200m의 상공까지 7번의 비행을 통해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방사능 수치가 점점 떨어졌지만 1km가 넘어가니 점점 상승한다는 것이었죠. 열기구로 갈 수 있었던 최고 높이 고도에서는 지상보다 방사능 수치가 몇 배는 더 높았습니다. 방사능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헤스는 일식 동안의 열기구 실험을 계획해봤습니다. 달이 태양 앞을 지나는 동안 열기구에 실은 전위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수치값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반이나 가려졌을 때도 방사능 수치는 그대로였습니다. 월식이 대기를 뚫고 내려오는 방사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방사선의 일부가 태양에서 오는 것이 아닌 우주에서 오는 것이라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빅토르 헤스는 우주광선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주광선은 우주로부터 오는 고에너지 방사선이죠. 이러한 우주광선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현대과학은 우주광선이 전자기 광선이 아닌 입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0% 정도는 양성자, 9%는 헬륨 원자, 1%는 더 무거운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광선의 일부는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좀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우주광선들은 우리 은하나 다른 은하에 존재하는 초신성으로부터 옵니다. 가장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은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대형 블랙홀과 같이 강력한 블랙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우주광선들은 전하를 가진 입자이다 보니 우주의 자기장에 의해 굴절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우주광선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 cosmic ray detected on October 15th, 1991 had an energy of 51 joules. That is a single subatomic particle with the energy of a baseball going 100 kilometers per hour. For obvious reasons, it was dubbed the OMG particle. 그러나 1차 우주광선들은 지구의 표면까지 오지 못합니다. 지상 25km 정도 상공에서 공기 분자와 충돌하여 파이온과 같은 새로운 입자들을 생성합니다. 파이온은 다른 공기 분자들과 부딪혀 중성자, 양성자, 뮤온, 전자, 양전자, 그리고 광자와 같은 다른 입자들로 붕괴하고
분해된 다른 입자들도 다른 공기 분자들과 충돌하게 되며 계단식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땅으로 샤워처럼 흐르는 듯한 입자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사관들은 이러한 입자들 중 하나가 트랜지스터와 부딪혀 13번째 비트의 숫자를 바꿔 마리아 빈데보겔에게 4096의 추가 득표를 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을까요? 1911년 찰스 윌슨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광선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찰스는 과포화수나 알코올 증기로 가득한 상자인 안개상자를 통해 우주광선을 봤죠. 우주광선이 상자를 통과하면서 가스가 이온화되고 통과하던 이온이 작은 물방울로 응축되어 경로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 입자들은 짧고 굵은 흔적을 남기고 베타 입자나 전자들은 길고 얇은 흔적을 남깁니다. 1932년 칼 앤더슨은 전자가 남기는 것처럼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고 자기장을 적용해 본 결과 흔적이 엉뚱한 방향으로 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자가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뜻이죠. 앤더슨이 반전자 또는 양전자를 발견하였고 이는 반물질이 최초로 발견된 사례입니다. 4년 뒤 앤더슨은 다시 한번 안개상자를 활용하여 뮤온을 우주광선에서 발견했습니다. 양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193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입자, 우주광선을 발견한 빅터 헤스와 함께 말이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게임에서 일어나기 드문 현상일 것입니다. 2013년 도타 티백 사용자는 콘솔로 슈퍼마리오 64라는 게임을 빠르게 깨고 있었습니다. 게임의 괴종식의 레벨에서 갑자기 엄청난 점프를 하게 됩니다. What the? Did you get invisible wall? What? Please say you got invisible. No, that was the craziest thing I've ever seen though. 몇 초를 줄여줘서 최대한 빨리 깨야 하는 스피드런에서 유용한 새로운 글리치, 새로운 버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이동하는 법을 알아내는 사람에게 $1000의 현상금을 걸었죠.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좋게 설명하는 방법은 우주광선이 이런 결함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마리오의 키 좌표에서 한 개의 비트 숫자가 뒤집히는 경우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메인 레벨에서 마리오의 바이트는 110001001입니다. 마지막 바이트를 1에서 0으로 뒤집으면 수직 좌표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이 새로운 높이 좌표의 위치는 더 높은 층으로 이어지죠. 적절한 순간에 비트를 뒤집어서 똑같은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특별히 눈에 보이는 비트 플립이지만 사실 우주광선이 항상 이런 비트 플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n upset there, transient there, can alter the function of these devices, and we call that a single event functional interrupt. So an entire process can hang. So a blue screen of death that you get might actually have been a neutron or whatnot. When people see the blue screen of death, could that be caused by a cosmic ray? Absolutely. 요즘은 오류 정정 코드나 ECC 메모리와 같은 비트 플립을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칩을 만드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트 플립이 발생하는 것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In 1996, IBM estimated that for each 256 megabytes of RAM, one bit flip occurs per month. And the main culprit seems to be neutrons created in the shower of particles from cosmic rays. Starting in 2009, Toyota recalled millions of vehicles due to the problem of unintended acceleration. We were in the fast lane driving at about 70, and he said that the car was continuing to accelerate, and he couldn't bring it to a stop. Many speculated that cosmic ray-induced bit flips in the electronic control system were the cause. So much so that NASA was called in to help with the investigation. But it turns out cosmic rays were probably not the culprit. NASA identified as the main causes sticky accelerator pedals, poorly fitted floor mats, and most commonly, drivers pushing on the accelerator thinking it was the brake. But cosmic rays have caused crashes of supercomputers, especially at higher elevations. 해발 2200m에 위치한 로스 알라모스 내셔널 랩스는 중성자에 의한 슈퍼컴퓨터가 고장나는 상황에 끊임없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자동 저장을 자주 해주고 시설 곳곳에 중성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이러한 대처라고 볼 수 있죠.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은 고도로 순환 고도로 올라가면
가이어 계수기를 통해 방사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o 0.5 microsieverts per hour at 18,000 feet, up to 1 microsievert per hour at 23,000 feet, over 2 microsieverts per hour at 33,000 feet, and over 3 microsieverts per hour at even higher altitudes and towards the poles. 순환고도에서는 방사능에 따른 싱글 이벤트 업셋 발생 가능성이 10에서 30배 정도로 증가합니다. 우리 노트북에서 발생하면 블루 스크린이 뜨겠지만 비행기의 컴퓨터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2008년 10월 7일 에어버스 A330이 싱가포르에서 퍼스로 이륙했습니다. 비행이 시작된 지 3시간 후 비행기는 갑자기 급강하하였습니다. 비행기 내부에서는 탑승객들 모두가 마이너스 0.8G의 중력가 속도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비행기가 뒤집히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The G-force was enough, even with our 3-point harness, to lift us both out of the seat and push us forward as well. 몇 분 후 비행기는 120m를 또 급강하했습니다. 이러한 급강으로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 중 119명이 천장에 머리를 부딪혔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비상 착륙을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착륙 후 이어진 조사에서 조사관들은 ADIRU라 불리는 공기 데이터 관성 기준 장치 중 한 개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DIRU는 비행 속도, 각도, 고도와 같은 비행의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를 저장하는 방법은 32비트 이진워드를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처음 8비트는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고 11에서 29번째 비트는 실제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방식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는 처음 8비트에서 비트 플립이 발생하여 고도 정보가 각도 정보로 잘못 표기되었다는 것이죠. 조종실 안에서는 과속 경보음과 감속 경보음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비행기는 감속을 바로잡기 위해 급강하하면서 승객과 승무원들을 천장으로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Investigators looked into software bugs, software corruption, a hardware fail, physical environment factors, and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But each of these possibilities was found to be unlikely based on multiple sources of evidence. The other potential triggering event was a single event effect resulting from a high-energy atmospheric particle striking one of the integrated circuits within the CPU module. One of the challenges with single event upsets is that they are soft errors. They don't leave a trace. But interestingly, the Airbus A330 was built in 1992, when there were no specific regulatory or aircraft manufacturer requirements for airborne systems to be resilient to single event effects. 우주 왕복선을 시작으로 항공 시스템의 이중화가 구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제어를 위해서 비행기에는 4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만일 한 개의 컴퓨터가 소프트 에러가 있다면 나머지 3개의 컴퓨터가 해당 에러를 덮어쓰도록 합니다. 이런 설정을 통해서 연구자들은 비트 플립의 빈도수를 추적할 수 있었고 첫 5일간의 임무에서 우주선 STS-48에서는 161회의 비트 플립이 관측되었습니다. 대기권 위에서는 우주광선을 가끔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Once in a while you have your eyes closed and you're not asleep yet. And if you wait a little while, you occasionally will see a flash of light. And we think it is heavy particles or individual bursts of energy coming from radiation that are either going through the eyeball itself or going through the optic nerve. And the way that your body registers radiation going through it is amazingly enough by showing you a little flash in one of your eyes, just to remind you that you are subject to the radiation of not only our sun, but every star of the universe that is radiating at you. I picture back to the first astronauts who must have closed their eyes and seen that radiation and going, I'm not going to tell anybody about this because no one's told me about it. I'm not talking. And I can just imagine the first two guys that said, hey, sometimes I see flashes of light. Do you see flashes of light? And then it's, oh, we all see flashes of light. Oh, okay. Well, that's all right then. 다른 행성으로 가는 임무를 위해서는 전자장치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f a single bit of information controls a critical function on your spacecraft, let's say your thrusters, and that goes from a 1 to a 0, from a on to off, or vice versa, you could lose the mission. 화성에 착륙한 퍼서비리언스 로버가 20년이나 오래된 컴퓨터를 가진 이유입니다. 2001년에 출시된 파워 PC로 램은 256MB, 플래시 저장 용량은 2GB 밖에 되지 않지만
방사선 경화 처리가 되어 디자인, 재료, 회로와 소프트웨어가 일반 컴퓨터에 비해 40배 더 높은 방사선에서도 견딜 수 있게 지어진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는 2005년부터 12개 이상의 우주 임무에 사용되었습니다. In fact, when we first started doing the PowerPC testing years ago, the way we did it, we just simply stuck an operating system processor in a beamline where we generate these particles on the planet and look for blue screens of death. You can kind of figure out what's going wrong and try to undo that so you don't get to the blue screen of death, because a spacecraft that gets into that mode is basically unrecoverable.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떠났을 때 태양계를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는 우주광선의 유속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태양과 태양풍에서 흘러나오는 입자가 방사선의 근원지이지만 이 입자들은 태양권이라는 보호막을 형성해주기도 합니다. 태양권은 성간 공간으로부터 흘러져 나오는 이온화 방사선을 반사시키거나 늦춤으로써 태양계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11년의 활동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호막은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지구상의 우주광선의 흐름은 태양이 휴면일 때보다 활동적일 때 더 낮은 흐름을 보입니다. 우리 행성의 역사 속에서 우주광선은 블루스크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의 유전 코드 속에 자연 선택이 가능한 변화를 만들면서 말입니다. 마리아 빈데보겔은 이제 우주광선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벨기에 하원 의원이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떠다니는 진리온의 입자들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 하나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가령 작은 트랜지스터를 통과해서 엄청나게 중요한